베토벤이 1770년도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너무 나이가 들면은 천재 소리를 못 들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베토벤의 나이를 1772년도에 태어났다고 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론상 완벽한 아빠 이완하 장동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빠의 뇌 시리즈를 더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 시점에서 아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슬픈 얘기가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아버지인 요한 반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아들 키우는 걸 보고 나도 아들을 천재로 키우겠다라는 굉장히 큰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잘한 케이스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약간의 반면교사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슬픈 얘기고 마음이 아픈 얘기가 많지만 베토벤의 아버지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토벤의 아버지도 음악가이기는 맞았어요. 약간 실패한 케이스. 알코올 중독에 뭔가 인정은 굉장히 많이 받고 싶었지만 본인이 인정받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을 아들을 괴롭히는, 아들을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반 베토벤은 사실 가수, 테너, 성악가로서 궁정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노래는 상당히 잘했었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자기가 원하던 꿈들을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도 역시 성악가였는데 할아버지의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갔다가 본인은 귀족들의 반대로 못 갑니다. 넌 안 돼 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본인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그러니까 와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마셔가지고 요한 반 베토벤이 살던 지역의 영주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아버지인 요한 반 베토벤이 죽었을 때 와인 소비율이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어서 와인 소비율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작곡가도 아니고 음악 교사도 아니었죠. 근데 이제 루드비히 반 베토벤보다 16년 먼저 태어난 모차르트가 전 유럽을 순회하면서 천재 신동으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걸 보면서 뭔가 나도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다는 욕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어린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쳐라. 너도 천재가 돼야지 라고 때를 가하고 때립니다. 교육 방법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무조건 매예요. 막 치라고 해서 잘못 치면 때리고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피아노를 치다가 틀리잖아요. 그럼 피아노 뚜껑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빡빡 박아가지고서는 진짜 손이 부어오를 정도로 공포스러울 정도의 교육 방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베토벤은 3살, 4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고 가혹하게 아버지로부터 매질을 당하면서 피아노를 배웁니다. 근데 단순히 피아노만 배운 게 아니라 이 아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만으로 안 되니까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비올라까지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진짜 조금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음악 교육만 시킵니다. 당시 독일에서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학교도 못 다니게 아이를 학교에서 빼와가지고 집에서 똑똑하게 음악 교육만 시켜요. 물론 어린 베토벤이 소질이 없진 않았다고 해요. 피아노를 제법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아버지가 굉장히 결심이 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똑똑하게 교육을 합니다. 평생 동안 이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자기가 글을 잘 못 읽고 쓰고 숫자 계산도 잘 못하고 이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될 기초조차 배우지 못한 그런 아이가 됐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상당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 1770년도에 태어났는데 아들이 너무 나이가 들면은 천재 소리를 못 들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베토벤의 나이를 1772년도에 태어났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 자기 자신도 꽤 나이가 들어서까지 자기가 1772년도에 태어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가 12살, 13살 때죠. 정말 작곡가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도우면서 뭔가 아버지의 밑을 좀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이 네페라는 작곡가가 모차르트에게 직접 베토벤을 보내서 실력을 인정받게 하려고 해요. 실제로 1786년도, 그러니까 만 16세죠. 우리나라에 치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 때 베토벤을 비엔나로 보내서 짧은 3달짜리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도중에도 또 다른 곳에다 소개를 하고 뭐 실력을 인정받으려고 아우크스부르크라든지 몇몇 군데 궁정을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비엔나에 가서 정말로 모차르트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른 소스가 이야기하는 바로는 실제로 모차르트를 만났고 아주 짧게 베토벤을 본 다음에 얘는 나중에 클 아이다라고 모차르트가 인정을 했다는 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차르트를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차르트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썰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크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차르트의 제자로 들어가고 이래서 앞길이 트이는 게 아니라, 이 16살 때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베토벤이 자기를 학대한 아버지 밑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어머니가 병원에 들려서 쓰러지기 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비엔나에서 돌아오고, 베토벤이 17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3 정도 되는 나이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그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더 심해져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기본적으로 밥을 차려 먹고 돈을 벌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궁정의 테너, 성악가였던 아버지가 노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망가지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이 나면서 1789년도에 어린 베토벤이 갑자기 소년 가정이 되고, 아버지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된 퇴직금을 아버지가 스스로 이거는 다 탕진할 게 분명하니까 가장의 역할을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맡고 동생들을 키우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사실은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이 책임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말로 힘들고 불행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본에서 이렇게 한 2, 3년을 정말 힘들게 지내다가 행운의 시간이 찾아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20대가 된 베토벤이 어쨌든 음악가로서 인정은 받고 실력이 좋아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독일을 방문했던 요세프 하이든, 베토벤의 연주를 듣고 야, 실력이 좋다, 제자로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베토벤은 하이든을 믿고 하이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비엔나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엔나가 워낙 그 모든 귀족들과 예술가들과 이 중심에 있던 빛나는 황금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베토벤이 무엇보다 가장 뛰어났던 것이 즉흥 연주를 쏟아내는 실력이 엄청났다고 해요. 이 즉흥 연주 실력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뛰어나긴 했지만 베토벤이 또 굉장히 뛰어나서 이 실력을 이제 비엔나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사실 하이든의 제자로 오래 있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하이든하고도 사이가 틀어져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잘 알고 있죠.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모차르트의 적으로 알려진 살리에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궁중음악가 중에 당시에 굉장히 추앙받던 유명했던 또 살리에리 밑에 가가지고 작곡 공부를 하면서 인정을 받기도 하고, 베토벤은 어쨌든 모차르트도 만나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이든의 제자로 갔다 살리에리 제자로 갔다 당대 이름을 날리던 작곡가들은 다 만나본 거죠. 그리고 그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고 이제 자기가 연주를 시작하면서 대스타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베토벤과 베토벤의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한번 정리해보면 사실 안 좋은 영향밖에 안 끼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집안에서의 아이들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만 안는 거고, 거기에다가 굉장한 폭력과 학대를 통해서 아이의 삶이 통째로 빼앗긴 10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어떤 소스에 따르면 베토벤이 나중에 엄청난 두통에 시달리고 귀가 먹게 되는 폭력 상실이 오게 됐던 계기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학대, 그리고 아버지에게 맞아서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 시초이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베토벤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따라다니던 많은 것들이 다 결국은 아버지가 베토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베토벤의 삶을 보면은 감정 조절 장애가 굉장히 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자처럼 소리 지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화를 있는 대로 지르고 다니면서 물건 던지고 막 이러는, 정말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다가 또 감동받으면은 막 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또 슬픈 감정을 또 참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베토벤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그리고 같이 관계를 맺던 사람들하고도 결국은 파탄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사회성의 문제도 보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약간 의심과 불신이 심했다고 그래요. 같은 집에 있거나 친구나 누군가를 믿지를 못하고 끊임없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정된 관계를 경험을 해야지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사람들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불안감이 많고 안 좋은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본 아이의 경우에는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결국 평생 동안 독신으로 남죠. 그리고 약간의 강박증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매일 커피를 정확하게 60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막 노발대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갈아 마시는데 커피 알이 정확하게 60개가 들어가는 걸 막 세가지고 60알 넣었어 아니면 59알 넣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선까지 쪼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웠겠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의심, 불신, 강박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베토벤은 그 이후의 삶도 힘들었어요. 사실은 20대, 30대 잠깐 동안 스타가 되고 유명하고 좋다가 청력을 잃으면서 자살할까 생각해서 유서도 쓰고 정말 비극적인 삶, 고난과 역경과 불행을 딛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던 베토벤. 정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천재인데요. 저는 이 시리즈가 아빠의 뇌다 보니까 베토벤을 보면서는 계속 가슴 아픈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모차르트도 그렇고 베토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과연 부모로서 아이를 이렇게 똑똑하게 키우는 게 그렇게 좋은 목표일까. 그러니까 천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그 천재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면서 정말 전 세계인에게 아직까지도 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본인은 너무나 큰 아픔들이 다 있었잖아요. 모차르트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베토벤이, 모차르트도 결국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홀로 죽잖아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모차르트의 그 사이도 벌어지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아요. 이게 참 비극적이죠.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보면서는 그래도 굉장히 아들들을 아끼는 마음이 많았고 어떻게든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아들과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들인 모차르트도 오래 살지 못했는데 베토벤의 아버지의 경우는 더더욱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아들을 이렇게 천재가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을 결국 평생 동안 불행과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하는 트라우마와 사람 관계가 어렵고 감정 조절이 힘들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것을 보게 되는 케이스가 반면교사로서 베토벤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 편, 그 베토벤 편을 둘 다 보면서 이 두 분의 아버지가 베스트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베토벤의 아버지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식을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고 제 10대에 자식의 부축과 의지를 받아야 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가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자격이 있을까? 차라리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베토벤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슬픔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망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정말 부모의 욕심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토벤의 아버지는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매와 학대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으로서 사실 좋은 예가 아니지만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중에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란 이름으로 아이가 천재가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아이가 똑똑하지 않고 천재가 되지 않아도 좀 더 정상적이고 행복한 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 너무 어렵네요.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어떤 위인의 아빠를 보면서 어떤 거 배울 점, 보고 절대 배워서는 안 될 점 이런 것들을 짚어가는 시간인데 어렵네요. 아빠인의 베토벤 편은 뭔가 돼서는 안 될 아빠, 아이에게 아픔을 준 아빠 편을 좀 봤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음악가 두 명을 봤는데 다음 시간은 모차르트 아빠와 베토벤의 아빠보다 훨씬 더 닮고 싶은 아빠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이 대단했으면서도 또 대단한 아빠였던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편으로 음악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아빠인의 세 번째 편 갈까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근데 이론은 살펴보는 이론상 완벽한 아빠 시리즈고요. 오늘은 아빠의 뇌 두 번째 편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아빠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 키우는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